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악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릴 때하고 조용하게 들릴 때 메뉴 선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55데시벨,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음악이 잔잔하게 흐를 때는 사람들이 주로 건강식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데시벨, 이 정도면 청소기 돌릴 때 소음 수준인데 그 정도로 볼륨을 높였더니 건강에 안 좋은 자극적인 음식 주문이 늘었다고 합니다. 음악을 크게 들으면 조금 흥분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음식도 자극적인 걸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반면에 조용한 음악은 생각할 여유를 주니 메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건강식을 고르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점심시간에 문학소년단을 들으면 어떤 메뉴를 선택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네, 여러분은 점심시간에 문학소년단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저는 점심시간에는 안 듣습니다.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아니면은 출근이나 퇴근할 때. 그렇죠. 레이 씨는 문학소년단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메뉴를 고르고 나서 문학소년단을 들었던 적은 있어요. 네. 문학소년단 학식을 먹으면서 들어야겠다. 네. 학식이죠. 학식이죠. 학식소년단이죠. 네. 네. 또 시즌 1부터 네. 정주행하신 분이라면 이 목소리 기억하실 텐데 자기소개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라고 하고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좀 게스트로서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최초의 남자 게스트이자 그렇죠. 최단시간 재등장 게스트. 네.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 3에 맞춰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시즌 3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배선용 씨의 홀리데이. 네, 인트로가 제가 고등학생 때 굉장히 좋아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듣고 시즌 3도 꼭 가야겠다 하고 또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학업이랑 뭐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힘든 일은 몰려서 온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중이고요. 전시나 뭐 영화 같은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공교롭게 저희가 힘든 책과 네. 읽게 됐네요. 네. 오늘의 책과 작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한강 작가는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작가죠.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년생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소설의 배경이죠. 광주 출생이십니다. 그리고 시도 썼고 소설도 썼고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예술과 언어에 특화된 분이다. 그래서 이 한강 작가에 대한 설명은 시즌 1 채식주의자 편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다. 그때 저희가 되게 열심히 설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징은 그 아련한 눈빛의 소유자. 그 한강 작가 사진을 검색해 보면은 눈을 다 이렇게 약간 몽환적이에요. 아련하게 뜨고 계세요. 그 아련한 강아지처럼 이렇게 뜨고 계시는데 아련한 강아지는 그 시추짤 있잖아요. 네, 시추짤. 네네. 네, 약간 그렇게 뜨고 계셔가지고 아무튼 그런 부분 기억해 주시면은. 말씀도 굉장히 뭔가 절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인터뷰하는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오디오북을 들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뭔가 좀 그런 아우라가 있으신 분이죠. 그럼요. 네. 그리고 오늘의 책 소년이 온다는 한강 작가의 6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휴가철 독서 목록 중 하나로 그때 잠깐 또 문재인 대통령의 독서 목록이 공개되면서 한바탕 또 열풍이 있었던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1980년 5월에 광주가 배경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그 5.18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한강 작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1시간 분량의 그 오디오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틀어놓고 이렇게 눈 감고 있으시면은 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가 좀 어려운데 음. 본인이 쓴 글을 낭독하는 네, 그런 것도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걸 읽어. 말아. 그렇다면 이 책 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 읽어는 누군가요? 네, 오늘 읽어는 논의입니다. 네. 그리고 말하는 챈들러입니다. 네. 먼저 읽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간접 체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읽은 책 있죠. 네.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리고. 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네. 네. 저희 그거 얘기할 때도 이 5.18 얘기를 조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읽지 말아야 할 이유로 이거는 5.18과는 조금 그렇죠. 5.18의 배경이 5.18 아니었어요. 네, 네. 민주화 운동.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총 챕터가 6개 그리고 에필로그 있는데 각각 하나하나 총 6개 모두 다 진짜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아이 참. 그다음 뭘 얘기해도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 그렇죠. 스스로를 자기 방어권을 발동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아니 네. 그쵸. 아니 왜냐하면은 이 책도 이제 취재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고 이 책 말미에 뭐 인터뷰에 응해 주겠다. 하지만 쓸 거면 제대로 잘 써라. 다른 사람이 뭐 내가 사랑하는 얘의 죽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게 잘 써라라고 해서 정말 공을 들여서 쓰셨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책을 두고 이 책을 읽지 말아야 합니다를 함부로 얘기를 했다가는 제가 또 큰일이 날 것 네.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일단 이런 저희가 코너 거, 유지 차원에서 네, 이런 것을 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뜸 저보고 읽을래 말래 하면 저는 말하거든요. 그 말아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든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접하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웹툰도 나와 있고 영화도 나와 있고 소설도 나와 있고 뭐 시도 나와 있고 정말 다양한 장르로 네.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이 5.18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노니 씨가 5.18 민주화 운동을 간접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했는데 간접 체험하기에는 좋은 책일 수 있으나 이 책이 5.18 했을 때 그렇게까지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에는 어쩌면은 이게 제가 여태까지 접한 것들 중에서는 영화도 있고 웹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책이 이렇게 기억에 안 남겠다라고 혼자 짐작하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책으로 읽는 일이 이거를 저는 간접 체험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료를 읽는다 이런 느낌도 얼핏 들었었거든요. 게다가 이게 정말 허투루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취재를 바탕으로 쓰여서 오히려 더 그랬는지 뉴스 기사 연재되는 기사를 읽는 느낌도 얼핏 들고 그래서였을까? 어쨌든 5.18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네. 네,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라도 사투리 문체를 배우기 가장 좋은 책입니다. 전라도 사투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거시기, 거시기, 네, 막 아따 뭐 이런 맞다, 거. 뭐뭘 네. 할게, 그란데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또 레이 씨가 네. 또 전라도 광주 출신이시라고. 그렇죠. 제가 광주에서 상경했습니다. 네. 한번 뭐 짧게 보여주신다면. 제가 못 고친 사투리가 있는데요. 모태. 모대. 모대. 네. 모대. 모대. 나 그거 그죠. 모대야. 네, 아무튼 이런. 네, 이런 문체가 네. 책 곳곳에 다 나와 있거든요. 특히 6장에 이제 할머니의 이런 서술하는 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 문체를 배우는데 적합한 책이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5.18이라는 사건, 그 사건을 관통한 여러 맥이 있잖아요. 이제 희생된 분들이 느낄 만한 슬픔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이것이 희생된 분들의 슬픔, 분노일 수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희생, 슬픔, 분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쨌든 하나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신념이 있었던 곳이니까 정말 그런 굳건한 그런 단단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맥들이 흐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책은 그중에서 슬픔의 정서, 슬픔의 맥이라는 걸 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슬슬 이제는 5.18이라는 거를 슬픔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책 속의 등장인물들이 나는 여기에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나는 도청에 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책을 읽고 난다면 이 책에서 희생된 사람을 읽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5.18이라는 사건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란 감정보다는 다른 감정들을 느꼈으면 좋겠다는데 이 책은 좀 슬픔이 그 주된 정서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네, 읽어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양한 서술자와 시점이 주는 강한 힘이 있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챕터마다 서술자가 각각 다르거든요. 이런 경험은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첫 장부터 너는 뭐뭐다. 뭐 나도 아니고 뭐 개똥이도 아니고 너는 뭐뭐다. 이렇게 조금 신선하게 느껴져서 저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데 다양한 서술자와 시점이 주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못 견딘다면 되려 피곤한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6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드는 몇 장만 읽어도 되지 않나. 꼭 전체를 다 읽어야 해도 되는구나. 이 책을 다 읽었다라고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레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읽어입니다. 이 책이 뒤편에 이제 신영철 문학평론가께서 평론을 해주셨는데 어떤 소재는 그것을 택하는 일 자체가 작가 자신의 표현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일 수 있다. 한국 문학사에서 80년 5월 광주는 여전히 그러할 뿐 아니라 가장 그러한 소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많이 사료 같은 걸 찾아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장르물들을 많이 봤었는데 소설에서 특히 한강이라는 작가가 5.18을 다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뭔가 읽어볼 만한 네 그래서 읽어입니다. 네. 한강 작가의 다른 책들을 읽어보신 게 있나요? 저는 유명한 책들은 안 읽어봤는데 히라버 시간이라고 히라버 시간도 유명하긴 하지만 히라버 시간을 읽었었습니다. 네, 밤샘 독서 시간에 읽었었는데 정말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밤샘 독서 시간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밤샘 독서라고 행사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가 밤새서 책 읽고 뭐 거기서 퀴즈도 맞추고 뭐 네,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대학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그런 게 있었네요. 네. 밤새서 영화 보기 뭐 이런 거는 네네. 하는 거 봤는데 밤샘 독서도 있었군요. 네. 뭐 어떤 장르든 다 읽으면 되는 건가요?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읽으시면 됩니다. 만화책 읽어도 되고 동화책 읽어도 되고 어쨌든 책을 읽자는 그런 취지인 거네요. 네네. 그럼 레이 씨가 이어서 네. 바로 어떻게 읽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이 책을 좀 피해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라던가 혹은 다른 민주화 운동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거가 얼마나 힘들고 싶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조금씩 피해왔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께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를 자기는 제일 좋아한다. 여러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한강의 히라버 시간을 읽고 다른 책들을 찾아보다가 소년이 온다라는 제목이 굉장히 끌려서 봤는데 또 5.18 소재를 다루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좀 피해왔고 좀 질질 끌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책을 다시 이제는 안 되겠다 뭔가 문학소년단 목록에도 있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돌파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마른 세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손에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났고요. 눈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가슴만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답답해하고 바깥에 간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몰입감은 굉장히 깊었는데 속도는 굉장히 느리게 읽었습니다. 네, 그 장면들이 상상되고 그 장면에 있었던 인물들을 제가 또 그려보고 그런 느낌들을 받아들이니까 몰입되더라고요. 네. 로맨스 정은 어떻게 읽었어요? 네, 저는 그 지난주에 저희가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를 읽었잖아요. 네. 이게 그나마 좀 여운이 남아 있어서 이 민주화의 그런 투쟁과 이런 느낌이 살짝 남아 있었는 상태에서 이걸 읽으니까 좀 더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이어 읽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또 마침 저희가 이 책을 이 시기에 배정한 것도 나름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쯤 읽어야지 괜찮겠다라고
라고 했는데 그런 시기도 적절했던 것 같고 국가적인 분위기도 좀 잡힌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그 제가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택시 운전사 아니면 뭐 1987 화려한 휴가 이런 거를 보고 나면은 제가 한 번씩 그냥 네이버에다 쳐보거든요. 그때 1980년 광주 이런 치면은 막 사료들이 엄청 나와요. 이 책도 똑같이 그냥 또 읽고 지내다가 그냥 이 책을 또 다시 읽고 나서 또 쳐봤더니 쭉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능동적인 독서를 한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독서만 했을 때는 자세히 그려지진 않았는데 또 사진을 보고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읽으신다면은 그렇게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독서를 하고 나서의 감정은 뭔가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뭐 무력함, 분노 이런 게 더 컸고 무엇보다 그냥 이렇게 잘 쓰는 작가가 이렇게 잘 써줘서 고맙고 사실 소설이라기보다는 아까 뭐 사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스케치가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이 책을 모자이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각각의 챕터가 이어질 듯 안 이어지고요. 내용이 좀 제대로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신기한 건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다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막 혼자 헛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한 3일에 걸쳐서 책을 읽었는데 악몽을 꾼 적도 있어요. 제가 죽은 건 아니고 저희 회사의 어떤 분이 거기 나타나서 죽은 거예요. 시위하다가. 뭐 그런 꿈도 꾸게 됐고 또 마인드맵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제가 뭐 책을 읽고 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약간 키워드를 검색하는 편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 읽을 때 한창 뉴스에도 이런 5.18 민주화운동 네. 관련해서 막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 그 네. 노래도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들어보고 그래서 많은 키워드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마인드맵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딱 요즘 네. 읽었으면 좋겠어요. 5월이 가기 전에. 네. 그럼 챈들러 씨는 저는 로맨스 전과 또 다르게 지난주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 이어서 읽은 책이라서 몰입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2주 연속에 이런 무거운 주제, 좀 가라앉은 그런 톤의 책을 읽는 일이란 2주 연속으로 읽는 일이란 힘든 일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외람된 말씀일 수 있으나 소설의 본령은 재미가 맞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한강 작가의 두 번째 책이잖아요. 채식주의자 읽고 느꼈던 것과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너무 잘 읽었고 함께해서 좋았다. 다시는 보지 말자. 이 책을 뭔가 제가 다시 펼칠 일이 없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사회적으로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두 번째 장서부터 제 독서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첫 번째 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잘 소설처럼 잘 읽다가 두 번째 장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흰 페인트. 네. 네. 뭔가 싶었거든요. 설마 내가 여기서 읽은 그게 실제 페인트인가? 사건이라고 하고 네이버에 뭐 5.18 하얀 페인트 이렇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을 가족들이 못 찾게 하려고 지문 이렇게 다 베어가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을 했다. 그걸 듣고 나서부터 조금도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어가지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소설책이 아니라 또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까? 어쨌든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공부를 하듯이 좀 책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계속 서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너는 그 다음에 당신은 이 얘기가 이런 서술이 좀 많죠.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아까 뭐 간접 체험 얘기를 제가 잠깐 말할 때 부정하긴 했는데 이런 서술이 오히려 간접 체험을 하기에는 더 훌륭한 서술 방법이 아니었나. 어쨌든 읽는 사람이 피해자가 됐고 죽은 사람이 됐고 영혼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간접 체험이라거나 몰입에서는 좋았겠다. 뭐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네. 연관 검색어. 네,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소개하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먼저 레이 씨, 네.
아무래도 저는 광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떠올랐는데요. 또 제가 생활하는 곳곳이 다 5.18과 관련된 사적지이고 또 저희 집만 하더라도 바로 1분 거리에 5.18 기념공원이 있고요. 또 그 여기 책에 나오는 보안부대, 고문과 폭력을 일삼았던 보안부대도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제가 등교하면서 탔던 518번 버스도 5.18 민주묘지를 가기 때문에 5.18이라고 붙여졌거든요, 번호가. 네, 그리고 뭐 저희 이모도 당시에 광주에서 그 시민군을 도와주셨다고 하셨고, 뭐 저희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께서는 직접 피해 학생이셨는데 총에 맞으셨다고 하셨고, 뭐 이런 굉장한 광주에서 살다 보면은 그 5.18과는 뗄 수 없는 그런 무언의 관계가 있는 느낌입니다. 네. 또 5.18 민주화운동의 그 중심지였던 그 전남도청, 옛날 구도청이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국립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돈 먹는 하마라고.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임과 동시에 뭔가 안타까워하는 곳이어서 그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저도 그 레이 씨에 이어서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 외할머니도 이제 5.18 당시에 이제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책 읽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할머니도 거기 계셨고 시민군 돕다가 맞고 또 다치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유증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깨도 좀 불편해 하셨고. 네. 네. 그리고 지금 5.18 묘지에 계신데 그냥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제 외할머니가 그런 분이신지 몰랐었죠. 근데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그런 연관 검색어였습니다. 그리고 챈들러 씨는 네, 제 연관 검색어는 김현수 작가의 책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입니다. 이 책이 뭐 5.18과 관련된 책이라서 생각난 건 절대 아니고요. 계속 서술 얘기입니다. 첫 페이지를 피자마자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 내어 중얼거린다라고 하면서 시점이 이상하네. 여기서 너라고 이제 계속 지칭이 되는 걸 보면서 이런 서술을 제가 처음 봤던 게 김현수 작가의 책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이거든요. 여기도 장이 3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3장의 서술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중에 두 번째 장이 너는 이라고 서술이 됩니다. 여기서 너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주인공의 돌아가신 어머니고 이제 주인공을 보면서 죽은 어머니가 너는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주인공을 그려내는 그런 방식인데 일단 똑같아서 그 방식이 똑같아서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인상이 깊었던 거는 그 기억 때문인지 첫 페이지를 피자마자 동호 얘기잖아요. 네, 여기서 네, 너가 네. 동호잖아요. 동호를 두고 너는 이런 서술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아 얘가 왠지 죽은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선 살아 움직여도 챕터 1에서는 살아 움직여도 얘는 죽겠구나 라는 거를 얼핏 그냥 문체 느낌이 들었다. 그런 게 들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관 검색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노니 씨는 네, 저는 또 노래가 떠올랐는데요. 바이브의 숭례문이란 곡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더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숭례문이 불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걸 떠올리면서 바이브가 곡을 썼는데 이제 뭔가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지 못한 그런 가슴 아픈 감정을 노래한 곡이라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노래 들어가나요? 지난번에 버스커의 서울 사람들이었나요? 네. 그건 편집자 마음입니다. 네. 지금 들어갑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소중한 거리를 후회야 깨달아야 했을까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흔적을 버린 모두 해왔다 문학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구조를 설명해 드린다면 아까도 나왔지만
6개의 장 그리고 하나의 에필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일관된 시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각 장마다 인물에 따른 그 시선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각 인물의 위치에서 현장 묘사나 심리 묘사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 책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딱 나누기 좋게 1장이나 3장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장은 어린 새, 2장은 검은 숨, 3장은 7개의 뺨인데요. 1장은 그 너로 지칭되는 동호를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 네. 뭐 작가의 관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작가의 관점인데 그 1장에서 중요한 게 이제 다른 장들의 주인공이 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1장이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1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동호의 친구이자 한 지붕 아래 그 사랑방에 사는 정대, 그리고 정대의 누나 정미, 그리고 도청에서 만나는 고등학교 3학년 누나 은숙 누나, 네. 그리고 충장로 양장점에서 미싱사로 일하는 임선주 누나, 그리고 도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시민군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진수라는 형, 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때 동호가 여기서 이제 뭐 시체를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누나들과 대화 나누고 뭐 이런 부분이 그려지고 2장의 제목은 검은 숨인데 금남로에서 죽은 동호의 친구, 그러니까 뭐 발사, 네. 격발, 네. 격발할 때 이제 동호랑 같이 있던 친구인데 동호는 피했는데 이제 정대는 총을 맞은 거죠. 그래서 네. 어디 시체 처리가 된 부분에서 이제 정대의 혼이 빠져나와서 그 주변을 둘러보고 그 시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군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군대의 비열함을 묘사한 부분이고 3장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살아있는 은숙 누나, 그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당시 그 은숙 누나의 이야기인데 3장의 제목은 7개의 뺨입니다. 네. 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그 원고를 검열당하다가 이제 뺨을 맞고 그 뺨을 맞으면서 이제 회상을 하는데 이제 군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도청에서 나왔는지, 그동안 죄책감을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유증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해보고 싶은 얘기가 이 페이지 17페이지인데 거의 1장 앞부분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동호가 이거 물어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관 위에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친친 끈으로 묶어놓는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라는 게 문장이 나오는데 저도 이거를 읽으니까 되게 애국가나 태극기가 되게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업체도 보면은 뭐 한국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뭐 애국가를 한 번씩 부르고 다 같이 뭔가를 하고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 경기할 때도 애국가 그 재밌는 경기를 하는데도 약간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고 그 좀 애국가가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불려지는지 저는 갑자기 이 문장이 낯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애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는 이유를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의 안위와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애국가를 부른다고 했는데 저는 애국가를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강제하는 애국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국심 주입이다. 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애국가를 부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부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부르고 제가 막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요. 저는 국뽕이 약간 있다고. 애국가 들으면 국뽕이 좀 와요? 충만해지나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서 저 뭐 야구장 가면은 처음에 막 부르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애국가를 부르고 하는데 사실 뭐 그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하는 거지 뭐 이게 그냥 하나의 루틴인 것 같아요. 뭐 하기 전에는 애국가를 부른다. 그렇죠. 그게 좀 항상 너무 그래왔으니까. 이상한 거죠 저한테는. 지금 이제 원래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네. 근데 왜 국가라고 부르면 되지 왜 애국가라고 부를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이게 국가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하필 애국가라고 해가지고 네. 괜히 좀 더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국가라고 한다면
예컨대 야구 경기장에서 국가를 부르는 건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네.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걔네가 불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틀어줘요 국가를. 그거는 뭔가 나라가 지금 있기에 내가 야구 경기를 보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아 우리가 뭐 미국인으로서 지금 미국 프로 경기를 보는구나 뭐 이런 의미.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점에서 그냥 전 이거를 국가라고 이름을 그냥 변경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그리고- 한국 네. 국가. 그리고 노는 씨가 방금 애국이라는 걸 주입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라고 저도 보긴 보는데 그런다고 하기에는 애국가는 너무너무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애국가를 듣고 자라고 부른 자란 우리는 애국심이 넘쳐야 되는데 애국심이 넘쳐야 되는데 아무 애국은 개뿔 어, 그런 것 치고는 애국가의 뭐랄까요 이 성공률이라는 그렇게 높지 않구나. 그렇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네, 또 뭐 사절까지 노니 씨한테는 또 좀 있고. 통한 것 같죠. 국뽕이 있다 그러니까 네. 뭐 국뽕 하나도 없는데. 또 그 태극기 부대라고 해서 네. 그렇죠. 또 그분들이 그분들의 태극기와 또 다른 분들의 태극기 이런 또 차이가 있듯이 애국가라고 해서 노니 씨처럼 뭔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던가 아니면 그냥 국가를 대표하는 노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애국가를 틀면서 사격을 했다고 하고 그 실제로도 뭐 끝나자마자 뭐 네네 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고 또 태극기로 관에 이제 덮잖아요. 네. 그거랑 지금의 태극기는 또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이 다르니까 참 국가의 상징은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허울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면이 애국가 되는 틀고 거죠. 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을 애국가로 감싸고 그냥 뭐만 하면 이렇게 하면은 넘어갈 만한 사람들은 넘어가게 되니까 참 좋은 허울이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단체나 자기들의 노래가 있잖아요. 뭐 학교는 교가, 네. 네. 군대는 군가, 뭐 뭐 사가, 그 회사는 사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참 사과가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사가 있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노래를 가지고 대표를 한다. 이게 인간의 특성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뭔가 그런 공동체 의식을 좀 느끼는데 노래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람들이 가장 못 외우는 게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잖아요. 그렇죠. 학교 교가 이런 거 네, 산만 뭐, 산 이름만 교가- 기억나고 네. 애국가 외우세요? 애국가는 다 외우죠. 외우죠. 네. 네. 뭐야? 교수님이 학군단 출신이신데 네. 수업에 맨날 빠지셨다고 교양에. 근데 시험 치다가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썼는데 이제 본인은 A를 받으시고 동기는 F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F 받은 동기가 글자를 잘못 써가지고 F를 주셨다고 참. 하더라고요. 또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의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성적이 그려져 있는 거 잘 입고 다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I love 뉴욕 이거 써 있는 거는 되게 좋아하면서 입고 다니는데 비싼 돈 주고 사고. 근데 막 성적이에요? 성적이? 네. 아, 그래요? 성적이나 하면 영국 국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폴로만 봐도 그냥 성조기가 그려져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폴로? 그것도 그리고 뭐 영국 냉장고 이렇게 보면 영국 국기 같은 아, 모양의 네네네. 냉장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신발이나 이런 데도 자꾸 다른 나라 국기가 자주 사용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멋있다고 쓰는데 막상 태극기가 그려진 거를 입어라 이러면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입게 되고 만약에 노니 씨한테 여기다가 태극기가 이렇게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물론 꺼려지는 이게 게 있죠. 부끄러운 건 아닌데 뭔가 좀 내키진 않잖아요. 막상 네.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애국심 주입에 실패한 게 아닌가 애국가가 그거는 뭔가 내 거라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라서 미국 거 잘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그들 한텐 디자인의 하나인데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그냥 그들은 하나의 정말 그 조합 하나의 상징으로 존재를 하는 건데 애국가는 하나의 상징에 이제 의미가 더해져서 나한테 오잖아요.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입는다면 같은 한국 사람들인 그들은 내가 이런 의미가 담긴 디자인을 입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또 갖게 될까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생각이 많아요. 마치 내가 지금 시위 나가는 것 같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꺼려지는 게 것도 아닌가. 있다.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와, 이 시대에 이런 것도 일어났어? 아까 챈들러 씨가 말했다시피 얼굴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궁금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직접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시대를. 근데 여쭤봤는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분이셔서 이 뉴스에도 많이 안 나왔고 네. 그때 당시에는 네, 그죠? 그 당시에는 네네. 그랬으니까 네네. 그래서 혹시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내용을 찾아보면서 아 이런 일까지 광주에 있었는지는 몰랐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좀 자료를 많이 접하고 또 얘기도 많이 들어서 어떤 거 충격적이셨을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찾아본 것 중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네. 여기 사건에 투입된 군인 병사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중에서도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막 자살하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고 나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군대 우리나라가 뭐 모병제도 아니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부분에 조금 놀랐습니다. 실제로 그런 진압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아니면 진압군이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작품이 또 박하사탕, 네. 네. 박하사탕. 박하사탕이나 뭐 다른 작품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박하사탕이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안 봐가지고. 설경구 씨가 설경구 씨가 나 네. 돌아갈. 네. 그게 뭐 그 돌아간다는 게 그 일 전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전 박하사탕을 보지 않았지만 그 설경구 씨가 그 군복을 입은 모습은 본 것 같아요. 네, 군복을 입고 가가지고 실수 뭐 이걸 얘기해도 되나? 네, 뭐 알아서 들으세요. 네. 보실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네. 내려가서 쏩니다. 그러니까 쏘려고 쏜 게 아닌데 쐈고 누군가가 죽어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네. 계속. 그리고 영화가 이거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얘기가 나온 김에 영화가 플래시백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 설경구 씨가 대뜸 나와서 나 돌아갈래 이러고 이제 열차를 맞잖아요. 그러고 나서 열차 철도길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뭐 설경구의 언젠가를 한번 보여주고 또 플래시백으로 더 과거로 가서 설경구의 그 언젠가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과거로 가는데 이 칸마다 이걸 구분해 주는 게 그 열차가 철도를 따라서 거꾸로 가는 그걸 보여줘요. 이걸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설경구가 어쨌든 처음엔 정말 순수했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오염됐고 뭐 설경구의 순수를 상징하는 게 이제 무슨 사탕인데 그게 박하사탕인 거죠. 그게 뭐 군합발의 지딕이고 그게 깨졌을 때 이제 설경구의 그런 것이 깨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되고는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네. 봐야겠네요. 그 열차가 진짜 열차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한번 봐야겠네요. 네. 이 영화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영화 얘기를 할까요? 혹시 뭐 이런 5.18 관련된 영화 뭐 감명 깊게 보신 게 있나요? 저는 그 작년인가요? 개봉했던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 네, 그게 영화를 안 보지만 그때 보셨나요? 영화관에서 본 영화라 기억이 나네요. 어떠셨나요? 일단 저도 솔직히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영화를 볼 때 선입견이 좀 강해요. 예를 들어 뭐 국제시장, 이거는 진짜 국뽕을 위한 영화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영화라는 게 좌우 이게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역사적인 그런 거를 그려내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이것도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봤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런 진실도 있구나. 그리고 그 택시 운전사 그분 덕분에 이게 세상에 알려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26년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이제 강풀 네, 만화 네, 원작. 웹툰 네네. 원작이잖아요. 웹툰은 보셨어요? 웹툰은 안 봤고 웹툰 영화만 예, 영화만 봤는데 최근에 또 이제 전두환이 광주 지방법원에 또 출석했고 네. 거기서도 아주 그냥 당당하게 행동하는 왜 그 이래? 모습도 보고 뭐, 이거 보면서 참 이 법이라는 게 뭐길래 그러니까 네. 뭐 악법도 법이다라는 뭐 말이 있잖아요. 딱 그게 전두환한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지금까지 이렇게 경호를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참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화가 났죠. 그 영화를 보면서 네. 그렇게까지 막 신호까지 다 바꿔주고 막 네.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음. 내 세금이 또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분노가 있었던 영화였죠. 저는 뭐 다른 영화를 택시 운전사나 26년 다 봤는데 박하사탕이랑 또 꽃잎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정현 씨가 주연하셨던 영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걸로 있다라고만 알았고 연극 중에 푸르른 나래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5.18 관련된 소재인지 모르고 그냥 제가 제 돈 주고 처음 본 연극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광주에서 네, 보신 건가요? 네, 전국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멈췄는데 그때 처음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소재에 대한 충격이 아니라 문화 연극이란 장르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커서 그때부터 연극에 매료됐고 또 5.18 소재를 이런 식으로도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고 서울에 와서도 네, 친구랑 또 보러 갔었습니다. 챈들러 씨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하사탕이 그런 왜냐하면 이걸 제가 방금 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수업에서 한번 했어요. 저 대학교 교양 수업 때 보라 그래서 받고 그걸 가지고 무슨 미장센이니 뭐니 해가지고 수업을 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때 그것보다도 의미가 되게 깊었던 거는 이 영화가 한국 사회 하나의 씻김굿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게 1980년에 일어난 일이고 그걸 이렇게 1900년대의 트라우마로 한국 사회에 남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여기서 탄생을 했고 그렇죠.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은 어떻게든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나오듯이 그 사람을 내가 못 말려서 거기서 내가 못 데리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박하사탕이 개봉한 게 딱 2000년이거든요. 그래서 박하사탕이 딱 2000년 1월 1일에 개봉을 했어요. 1월 1일이요? 2000년 1월 1일에 새 천년을 딱 시작하면서 씻김굿 하고 우리 모두 좀 치유된 깨끗한 영혼으로 맞이하자 이런 식의 의미가 나 돌아갈래를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씻김굿처럼 받아들이고 뭔가 하나의 멘탈 치유를 하게 해준 그런 영화다. 뭐 이런 거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보면은 설경구를 성대모사 한다고 그 장면을 따라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겠네요. 개그맨들이 그렇네요. 네, 뭐 의미가 네, 그런 의미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알고 나면은 절대 그렇게 못 하겠죠. 네. 그리고 방금 26년 저는 영화를 안 보고 웹툰을 봤거든요. 네. 그거가 또 생각이 나는 이유는 방금 노니 씨가 이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서의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 진압을 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몰랐다. 그들도 어떤 다들 이야기가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걸 담은 게 또 26년이잖아요. 네. 거기서 온 정말 모든 진심을 다해서 전두환을 경호하는 경호 아저씨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진심을 다할 수 있나. 심지어 그 사람은 군인으로 이렇게 진압하러 내려갔을 때는 나 총 못 쏘겠다고 덜덜덜 떨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전두환을 정말 온 진심을 다해서 그 각하는 틀리지 않았다고 각하는 언제나 옳다고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런 심리적인 서술도 나오기 때문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26년 영화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친구 집 근처 골목에서 26년 그 전두환 집에 이제 돌파하는 씬을 거기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친구가 저녁 먹고 있는데 똑똑똑 하고 들어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화 촬영이 있는데 좀 소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영화사네요. 왜 그런 거 잘 양보하고 그러는데. 네, 이제 1부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고 수요일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